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성주간의 첫째 날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어 성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경건한 성주간을 맞습니다. 사순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도 참 절묘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은 조금 남아있지만 봄꽃이 활짝 피는 따사로운 시기입니다. 산천 초목이 희망의 새싹을 틔우면서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던 코로나19의 기세도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순 시기 동안 어떤 고통을 묵상하며 또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는 성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파스카 성삼일의 첫날인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사제는 신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 씻김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봉사 그리고 애덕의 모범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최고 경영자가 직원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고 정치인이 시민들의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숭고한 사랑이며 헌신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며 서로를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일치의 삶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성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지 다짐하고 행동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됐지만 비대면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 돌봄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피정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성모병원이 구축한 비대면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진료비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이에 한 땀 한 땀 꽃 스티커를 붙이는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1박 2일간 피정에 참여하며 느낀 점, 자신에게 전하는 말을 적어봅니다. 노란 램프에 종이를 끼우니 멋스러운 등이 완성됐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마련한 요양보호사 마음돌봄 피정 둘째 날, 7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등에 적은 글귀와 마음을 나눠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이 모습, 이 자리, 여기서 있는 저를 사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참 행복인데 그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어르신 돌봄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식사와 목욕, 화장실 이용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부터 말벗 되어주기, 책 읽어주기 등 정서적 지원까지 수행합니다. 여기에다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적인 외출도 삼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어른들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다른 걸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분간 제가 포기를 하고. 몸과 마음의 돌봄이 절실했던 14년 차 요양보호사 김도희 씨도 주보에서 피정 소식을 접하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눈에 띄었구나.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신청했고. 피정 중엔 세종례도 진행됐습니다. 수년간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온 요양보호사들의 발을 이날은 사제가 닦아줬습니다. 평생 처음 사제에게 발을 내밀어 본 요양보호사들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세종례 너무 감사드리고 제 평생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파견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피정은 요양보호사들의 수고로움을 존중해주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요양보호사가 파출부가 아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돌봄은 봉사예요. 네. 그냥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그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도 3년째. 장기화된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방역 조치로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소득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이 사회사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병원에서의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비 지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질환만큼이나 진료비 마련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직접 사회사업팀을 찾거나 의료진을 통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우들이 쉽게 그리고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보다 세밀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원이 있는 서초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서초구 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병원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해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지원 사업은 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돼 외래 검사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보다 다양한 계층의 환자들이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들의 경우 외래 치료비 마련이 더 어려우시고 치료비로 상급 종합병원 이용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셔서 6개월간 외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성모병원 퇴원 환자 가운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초 돌봄 SOS 센터에 의뢰해 식사와 동행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면서 아이들의 급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학교에선 부실 급식에다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60만 명을 넘어섰던 지난달 16일. 경기도와 대전 지역 한 초등학교 점심에 제공된 급식입니다. 샌드위치와 음료, 과자가 전부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인 조리사들도 오미크론 확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전담 조리사들이 투입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간편식 위주로 점심이 제공된 겁니다. 평소에도 학교 급식실은 노동 강도가 심해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대체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칸막이 설치나 위생, 방역, 소독 등으로 업무가 증가해서 노동 강도가 증가해서 학교 급식실 대체 인력이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서울, 경남,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교 1,300여 곳의 급식 조리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학교는 657곳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을 훨씬 웃도는 379개 학교가 대체 전담 조리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형편이 나을 리 없습니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대체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인원 공백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예측이나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비상시 대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교육청 대체 인력 풀 제도를 활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학교 급식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채로 정상 급식을 강행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겁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급식실 조리 종사자 공백이 발생한 28개 학교 가운데 9개 학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는데도 정상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 남은 급식 조리 종사자들은 늘어난 업무량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내몰릴 수 있다며 걱정합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대체식이 빵과 떡, 음료 등 간편식으로 제공되면서 부실급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학교 급식이 운영되면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부실급식의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불러온 또 다른 풍경 학교 급식실. 아이들의 식단이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통합 전담기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개관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2,532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444건으로 2019년 대비 218건이나 증가했습니다.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고 또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법률 소송 지원, 삭제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 삭제까지 지원하면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인 서울 여성가족재단의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 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도 공동 활용합니다.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AI 학습 등을 활용한 피해 영상물 삭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서울시는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 서울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 연계를 통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트라우마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심리, 치료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돌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실험을 재개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가톨릭교회의 평화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난민과 이주민 문제를 짚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지중해 국가 몰타를 방문해 난민과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들에 대한 환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난민과 이주민을 얼마나 환대하고 있을까요? 난민 인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난민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또 다른 군사행동 정황을 보이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남북 고위 관계자들이 번갈아가며 험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 측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의 상황이라는 단서를 다는 동시에 위협 상존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도 전 세계 유엔을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매우 공세적인 핵전략을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소한 군사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상황 변화에 맞춰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강대강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교수도 사소한 실수나 오판으로 전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대북 정책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서온 가톨릭교회 역시 바뀐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엔 미국 주교회의의 제안으로 한미 주교회의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 앞서 오는 6월엔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관련국의 노력 없인 찾을 수 없다며 앞으로 마련될 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강 신부는 현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근본적인 불신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해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교회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민과 난민에게 얼마나 친절한 나라일까? 우리신앙연구소가 우리와 같이 사는 이주민 이야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정착 과정을 살피고 한계점을 짚어보는 세미나였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정치적 박해, 전쟁, 빈곤, 자연재해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러한 정의에 한참 못 미칩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해도 그 진술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없이는 난민 신청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진혜 변호사는 난민 인정이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재량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그 난민 불인정 사유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모호하고 뭔가 성의 없게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한 명이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난민 신청자는 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받는 이들은 턱없이 적습니다. 취업의 경우도 난민 신청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해 그 이전 기간은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진혜 변호사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의 행정 절차는 난민 불인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의 행정 절차가 과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무조건 이렇게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 토론자로 함께한 의정부교구 이주사무위원장 김상기 신부는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난민을 사람이 아닌 이익 증가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면서 단물을 빼먹을 때까지 빼먹고, 이제 그 단물이 빠질 때쯤이면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법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들에 대한 뭐 정착 같은
그런 도움을 일절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 해소가 시급하다며 교회가 먼저 이주민 난민과의 교류회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의정부 교구에서 하고 있는 1인 1번당 일본당 1난민 운동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그런 지향을 갖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식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번에는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이달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인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회용품 퇴출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일회용기 대신 공유용기를 사용하는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의 사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왔습니다. 정부가 다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2년 만에 규제를 되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규제를 어길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규제 본격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단속 대신 안내와 지도 방식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가 한 발자국 물러선 배경은 자영업자들의 부담 해소, 소비자와 갈등 방지 등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방역 등을 이유로 규제 시행에 우려를 표명해온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규제 유예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니까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경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과 방역에 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이 일회용품 규제와 방역 간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 방역은 일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며 다회용기 사용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는 규제 유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회용품 저감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장례식장 식탁입니다. 밥과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장과 다른 한 가지, 바로 식기류입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재질의 다회용기와 수저입니다. 얼핏 보면 한식당의 한상 차림과도 같아 보입니다. 이런 한상 차림 덕분에 상주와 조문객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정식으로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상차림새도 좋고 깨끗하면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해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김해시 3곳의 장례식장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장례식 한 건당 75리터 종량제 봉투 한두 장이면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 한 건당 같은 규격의 종량제 봉투 10장이 필요한 것에 비해 최대 90%가량 쓰레기량이 줄어든 겁니다. 또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코로나19 감염 위험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해 시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위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식기는 세제로 깨끗이 씻은 뒤 고압 세척기에서 100도가 남는 고온으로 2시간 동안 살균과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된 식기는 진공 포장돼 장례식장으로 보내집니다. 김해 시는 이를 통해 연간 24톤의 플라스틱과 20톤 이상의 탄소 배출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도 인식을 전환하여 다용기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인 식사 상차림입니다. 일회용 수저를 비롯해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 그릇과 소스 그릇, 종이컵과 소주컵까지 일회용품이 자그마치 22개나 사용됐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쓰레기로 버려지고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이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추진하는 공유용기 시범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장례식장이 1년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약 10톤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과 위생이 중요한 시기. 그래서 공유용기 사용에 대한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유용기 세척센터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조금 우려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문제 또 방역 문제. 하지만 이것을 대하는 시민분들도 사실은 일회용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잘 세척해서 또 소독까지 잘해서 가져다주는 서구의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은 3월부터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관내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관련해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위기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기후위기로 인한 무력감과 환경변화가 기후 우울증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가톨릭 기후행동이 사순시기를 맞아 온라인과 거리에서 봉헌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IP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정신건강 문제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생계와 문화의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가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감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국가에 특히 치명적일 것이라는 게 IPCC의 경고입니다. IPCC에서는 처음 언급된 내용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기후 우울증 등으로 불리며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같이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실제 기후위기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청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기후변화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에 심한 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이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 만성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기후불안증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것이란 막막함과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무력감 등이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에 이미 늦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인식이랑 세계 정세적으로도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을 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릴 때 우울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후 우울증으로 인한 무력감은 때로는 절망이나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신영훈 활동가는 그럴수록 기후위기 문제를 더욱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책이나 절망으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것을 최대한 피하시고 기후위기 의제를 꾸준히 바라보는 것이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방식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물론 사람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공동의 집과 사람들의 건강 모두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오는 9일 저녁 8시 사순을 맞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합니다. 이날 십자가의 길은 기후와 생태를 주제로 하며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공동의 집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언이 담긴 회칙 찬미받을 소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주님 순환 성 금요일인 15일엔 공동의 집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거리 십자가의 길을 진행합니다. 이날 십자가의 길은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명동대성당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신자들은 가톨릭 기후행동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올해는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176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현양을 위해 여러 곳에 분배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진위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유해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리포트,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서울 세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17살이었던 소년 이민식 빈첸시오는 모래사장에 감회장된 김대건 신부 시신을 수습해 고향인 미리네로 옮겨왔습니다. 55년 후인 1901년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서울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에 안치됐습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박물관엔 김대건 신부 유해를 용산 신학교로 모셔올 때 사용한 목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김대건 신부 유해는 6.25 전쟁 중 피난을 다니는 순환을 겪다 1960년 세 곳에 나뉘어 안치됐습니다. 굵은 뼈들은 가톨릭대 성신교정에, 하악골은 미리네 성지에, 치아는 절두산 순교 성지에 모셔졌습니다. 김대건 신부를 현양하는 열기가 커지자 한국천주교회는 유해를 성당과 수도회, 기관 등에 분배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신자들은 김대건 신부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이기명 신부가 1996년에 펴낸 자료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현황엔 유해 개봉과 보존, 분배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김대건 신부의 척추뼈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유해가 실제로 김대건 신부 유해인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교회 안팎에서 김대건 신부 유해가 어떤 곳에 얼마나 분배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유해 현황을 조사해 책으로 펴냈던 이기명 신부도 소식을 접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건 뭐 표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유해는 교회 법상 그렇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건 이제 독송죄로 보내. 교회 법상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교회법은 거룩한 유해를 팔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양도되거나 영구히 이전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유해를 판매한다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김대건 신부 유해 전수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교구는 김대건 신부 유해를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대건 신부를 공경하는 마음이 각별한 이기명 신부는 올해 2월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책도 펴냈습니다. 56년째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기명 신부는 후배 사제와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를 본받아 더욱 신실하게 신앙을 다져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신부이고 또 그야말로 순교하셨고 그 나이에 그야말로 순교까지 했던 신앙의 증거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부들이 정말 생활을 하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신자 생활을 갖다 잘해서 모두가 다 하나들이고 다 뭐냐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갖다 바라는 것뿐이지.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성당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기도 모임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 이어졌는데요. 인천교구 풍무동 본당의 사제와 신자들은 매일 메타버스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속 기도 모임에 기자가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별이 수놓아진 밤하늘. 버튼을 조작하자 스마트폰 화면 너머 알록달록한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메타버스에 마련된 인천교구 풍무동 본당만의 기도 공간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목용을 바치겠습니다. 수십 명의 신자들은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메타버스에 함께 접속한 이재천 주임 신부를 따라 신자들은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무동 본당 신자들은 지난달부터 메타버스에서 매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본당 신자 대상으로 열렸던 메타버스 특강 후 신자들은 이를 활용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어르신들도 차근히 익혀가며 메타버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그렇게 메타버스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메타버스 안에 처음에 접속할 때만 힘들었지 막상 접속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함께 놀이를 하는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풍무동 본당의 메타버스는 이제 본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장이 됐습니다. 매일 메타버스에 접속하다 보니 신자들은 기도와 묵상이 습관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바타를 움직여 신나게 춤을 추는 등 즐거움도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하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매일 저녁 9시 되면은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는 겸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부님께서 또 애쓰셔가지고. 이재천 신부는 메타버스 디지털 플랫폼에선 신자들이 나이와 성별 등을 구분짓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신앙생활에도 활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훨씬 좋겠다. 너무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뭐 상관없이 꼬마애들까지 이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놀고 교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친교라는 거는 확실하게 다음 날 이제 성당에 와서 만나면 어젯밤 얘기에 꽃을 피우는 거죠. 신자들은 앞으로 냉담자를 위한 묵주기도 등도 메타버스에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풍무동 본당의 메타버스 모임은 신앙심을 고취하는 새로운 친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4일 월요일 아침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독자에게 제공받았다며 기사화한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의 최근 모습이 공개되자 뉴스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지난 12월 허위 경력 논란 때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라며 정장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 사과한 모습이 강렬했기에 이번 사진은 더욱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은 후드티에 슬리퍼 차림으로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한 이 기사는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연한 순간을 목격한 독자의 제보 사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확한 구도의 사진도 그렇고 최초 기사 내용 역시 촬영 시점을 밝히지 않으며 마치 기자가 현장에 배석한 듯한 내용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임박했고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은 최초보도 다음 날도 계속됩니다. 다수의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신은 슬리퍼 뉴스를 쏟아낸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검소한 가격, 슬리퍼 품절 사태,
나도 집사람 사주고 싶다 등 슬리퍼 관련 기사만 수십 개였고 후드티에 청바지 뉴스까지 도배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국민대 박사학위 등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학계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언론을 질타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인을 위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주는 언론 플레이에 스스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언론이 공익을 위한 보도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독자들 역시 공익적 기사보다 자극적인 기사에 더 시선이 몰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불량식품이 몸에 해롭다 해서 그저 사 먹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량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슬리퍼 관련 보도 역시 기자와 언론사 전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견제와 자극을 통해 이런 수준 이하의 기사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김건희 여사의 완판 슬리퍼, 창피한 언론의 자화상입니다.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